이번 달 할당량은 채운 것 같네. 다음 대상자는 누구로 정했어? 건강검진 결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야지. 이것은 70대 박노인이 우연히 들은 간병인들의 대화입니다. 박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였어. 그리고 이것은 믿었던 동지의 배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요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의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푸른솔 요양원. 이곳에서 박노인은 벌써 3년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식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 세수를 하고 8시 정각에 식당으로 향했죠.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박노인의 일과였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걷는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가끔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향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의 고향은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개울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수수팥떡, 가을이면 온 동네가 함께했던 벼베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이곳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시세끼 챙겨주고 아플 때면 의사가 와서 진료도 해주고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거든요. 같은 방을 쓰는 정할머니는 특히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밤마다 TV를 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정할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와서는 동네 시장에서 팔았어. 손이 꽁꽁 얼어도 참고 일했지. 그래야 아이들 밥벌이라도 됐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노인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농가 밭에서 보낸 시간들. 모내기철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가 허리가 끊어질 듯 구부린 채 하루 종일 모를 심었고 추수철이면 밤늦도록 벼를 베고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죠. 자신이 기른 쌀로 가족들의 밥상을 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농사일은 점점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결국 박노인도 농사를 포기하고 막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결국 이곳 요양원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럽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 박노인은 항상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정원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간혹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건강 이야기까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모든 입소자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박노인과 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이야기했죠. 주로 TV에서 본 뉴스나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계획들. 내일 병원에서 검사받기로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 정원의 장미가 이제 곧 필 것 같던데 내일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그런 소소한 내일에 대한 기대들이 이들의 일상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외롭지만 안전하고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박노인은 평소와 같이 칠시 종소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를 보니 정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박노인보다 늦잠을 자던 정할머니가 벌써 일어난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마도 화장실에 갔거나 일찍 식당으로 내려간 것이라 생각했죠. 세수를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간 박노인은 정할머니의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자리에 정할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박노인이 옆자리의 최할아버지에게 물었지만 그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정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노인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말이죠. 걱정이 된 박노인은 간병인 김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아침부터 보이질 않는데요. 김 씨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할머니요? 가족분들이 어젯밤에 갑자기 오셔서 데려가셨어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다른 분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가셨다네요. 하지만 박노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할머니는 평소에 가족들과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정할머니가 어제까지도 내일 병원 검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노인이 다시 물었지만 김 씨는 그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박노인은 석연찮은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돌아와 정할머니의 침대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정할머니가 침대맡에 두고 보던 안경도, 늘 베개 밑에 숨겨두던 사탕도, 서랍 안의 가족 사진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박노인은 정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정말 갑자기 떠났네요. 그렇게 가족 이야기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데려간다니. 옆에 있던 송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할머니가 평소에 내겐 의지할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데려간다고?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들은 계속해서 정할머니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이 오나요? 그 주소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직원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할머니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평소 정할머니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원래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박노인은 밤마다 정할머니가 하던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기로 했어. 요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 다음 주에 물리치료 시작한다니까 기대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가족이 데려갔다면 왜 밤중에 몰래 짐을 정리했을까요? 보통은 낮에 와서 인사라도 하고 짐을 싸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박노인은 점점 불안해져 갔습니다. 혼자 쓰게 된 방이 썰렁하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밤이 되면 박노인은 정할머니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씨,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줘. 병원 검사 받으러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할머니는 그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로 가족의 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할머니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2층에 살던 김할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소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어려워했던 분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어했던 분이 자진 퇴소했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었죠. 박노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며칠 전만 해도 다음 주부터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요양원을 떠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노인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김할아버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김할아버지의 옷가지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항상 즐겨 입던 회색 조끼까지 말이죠. 더욱 이상한 것은 침대맡 테이블이었습니다. 평소 김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가족사진 액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손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죠. 하지만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경, 약병, 책, 라디오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박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김할아버지가 자진 퇴소한 것이라면 왜 옷가지들을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 사진만 가져갔을까요? 설마 그 무거운 액자들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였을까요? 박노인은 김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최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최 씨, 김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 씨가 자진 퇴소라니.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나? 최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물리치료를 받으면 무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 다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 말이 되나? 박노인은 김할아버지의 방에서 본 것들을
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겨진 옷가지들, 사라진 사진 액자들. 최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박노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할머니와 김할아버지 둘 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건강검진? 네. 정할머니는 혈액 검사를 받았고 김할아버지는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둘 다 검진 결과를 받기 전에 사라졌어요. 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것 같긴 해. 예전엔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박노인은 식당에서 다른 입소자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정말 갑자기 떠났네요. 그분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자주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나타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들 좋은 곳으로 가신 거예요라며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할머니와 김할아버지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라지는 사람들, 가족 사진만 빠진 채 남겨진 개인 물품들, 그리고 직원들의 일관성 없는 설명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박노인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새로 심은 화단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화단이 자주 새로 조성되고 있었고 그 위치들이 모두 요양원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요양원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사라진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박노인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처음에는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환자를 돌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것이 이상했죠. 소리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복도를 굴러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것. 박노인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매일 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밤 박노인은 결심을 하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복도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박노인은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용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간병인 2명이 무언가를 휠체어에 싣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벽에 붙어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휠체어에 싣고 있는 것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제법 큰 봉지였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간병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박노인도 급히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1층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 간병인들이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서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이 검은 봉지를 차에 싣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쓰레기 수거차가 떠난 후 박노인은 그 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다가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푸른솔 요양원 이름표가 달린 환자복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박노인은 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라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정원으로 나가 어제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의문스러운 행동, 쓰레기 수거차, 그리고 환자복 조각.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정원사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일찍 나오셨네요. 잠이 안 오셨나 봐요? 박노인은 정원사와 평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요즘 밤에 쓰레기 수거차가 자주 오나요? 정원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일반적인가요? 정원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요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치료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며 박노인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창문가에 앉아 뒷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한적했던 뒷마당에 간병인들이 자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고 서둘러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노인은 식당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최근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박노인이 말하자 옆에 앉은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최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특징이 있어. 모두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가족과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야. 송 할머니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내가 보기엔 직원들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요즘엔 밤에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이 대화를 들으며 박노인은 자신만 이상함을 느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박노인은 다시 한번 복도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싣고 있는 검은 봉지는 전보다 더 컸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따라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뒷문을 통해 나가는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에 봉지를 실으면서 간병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할당량은 채운 것 같네. 다음 대상자는 누구로 정했어? 건강검진 결과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야지. 박노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당량? 대상자? 선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가 생각하는 그것일까요? 수거차가 떠난 후
박노인은 그 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복 조각뿐만 아니라 작은 단추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할아버지가 즐겨 입던 카디건의 단추였습니다. 박노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사라진 사람들이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새벽이 되어서야 박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혹시 직원들 중에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입소자들 중에서 동맹을 찾아야 할까요? 박노인은 어제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최할아버지, 이할머니, 송할머니. 그들도 분명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곳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자신도 다음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최 할아버지를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최 씨,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봤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 할아버지는 박노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개방적이군. 뒤편 화단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화단 뒤편에서 박노인은 어젯밤 본 모든 것을 최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휠체어 소리, 검은 봉지들, 쓰레기 수거차, 그리고 발견한 환자복 조각과 김 할아버지의 단추까지. 최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나눈 대화도 들었어요. 할당량이니 대상자 선별이니 하는 말들을. 박노인의 말이 끝나자 최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요즘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 그런데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봤는데요? 간병인들이 밤에 특정 사람들의 방을 자주 드나드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사라지더라고. 또 하나 사무실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들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며 점점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죠. 이 할머니와 송 할머니도 불러보자. 박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그들도 비슷한 의구심을 보였어. 오후에 네 사람은 정원 구석진 곳에서 만났습니다. 박노인과 최 할아버지가 알아낸 사실들을 공유하자 이 할머니와 송 할머니도 각자 알고 있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아침에 누가 없어졌나 확인해 보면 꼭 한 명씩 사라져 있더라고.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간병인들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약을 준다는 걸 봤어. 송 할머니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 봤는데 벽에 입소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 그런데 몇몇 사진에는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최근에 사라진 사람들이었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최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그리고 이 사실을 밖으로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외출도 제한되어 있는데 박노인이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각자 맡을 일을 정해보자. 나는 계속해서 밤에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겠어. 최 씨는 사무실 주변을 살펴보고 이 씨는 간병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송 씨는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더 찾아보자. 네 사람은 매일 저녁 정원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죠. 이튿날부터 네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밤마다 복도에서 간병인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최 할아버지는 낮 시간에 사무실 근처를 서성이며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간병인들과 친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송 할머니는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네 사람이 만났을 때 송 할머니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 모두 가족과의 연락이 드물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대부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 최 할아버지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 그리고 본부 보고라는 말도 들었어. 이곳이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조직과 연관된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역시 가족이 데려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송 할머니가 사라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활동이 발각된 것일까요? 우리 중에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서로를 믿었던 동맹 사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 중 누군가가 직원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박노인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송 할머니가 사라진 후 며칠 동안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지냈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기로 했던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노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간병인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한 결과 매일 오후 3시경에 모든 간병인이 1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기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3시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2층 간병인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휴게실에는 책상 위에 여러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다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입소자들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검진 기록과는 달랐습니다. 각 입소자의 이름 옆에는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C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이름에는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빨간 표시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며 박노인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할머니, 김할아버지, 송할머니 모두 최근에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치매 환자 돌봄 비용 절감 프로젝트였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장기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 치매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선별한다. 1.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되거나 드문 자. 2. 치매 증상이 중등도 이상인 자. 3. 기대 수명이 짧은 자. 박노인은 계속 읽어갔습니다. 선별된 대상자는 특별 프로그램에 편입되어 처리한다. 월별 할당량은 본부에서 지시하며 현재까지 목표치의 95%를 달성하였다. 특별 프로그램, 처리, 할당량. 이 단어들의 의미를 깨달은 박노인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휴게실 구석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간병인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그는 사물함에서 뭔가를 꺼낸 후 바로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각 대상자별로 처리 일정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 달 대상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이름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박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없애는 곳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곳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요양원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휴게실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경찰? 하지만 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부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최 할아버지와 이 할머니를 불러내어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위험해.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나는 이미 다음 달 명단에 올라 있어. 최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악마들을.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갇힌 새장 속의 새들인데. 아니야.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탈출해야 해.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탈출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보안이 철저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움직임이 이미 감시받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직원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박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들 중 누군가가 송 할머니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의심의 구름이 다시 한번 세 사람 사이를 덮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박노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음 달 명단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병인들이 자신을 유독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제 휴게실에 들어간 것이 발각된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간 박노인은 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최 할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 씨, 무슨 일이에요?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였어. 최 할아버지의 말에 박노인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이었어.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동지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송 할머니도 그래. 송 씨가 없어진 것도 내가 보고해서야. 그리고 너도.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 어제 휴게실에 들어간 것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박노인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살기 위해서. 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협력하면 나는 안전하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도 결국 이용당한 거야. 그들이 나를 계속 살려둘 리가 없잖아. 박노인은 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도 아니야. 이 씨는 모르고 있어. 그냥 도망가. 오늘 밤에도 늦지 않을 거야. 최 할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가능한 한 늦게 보고할게. 그때 멀리서 간병인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박노인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의 구조,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 출입문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밤에 뒷문을 통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탈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거나 언론에 알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저녁 식사 시간 박노인은 이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배신 사실은 알리지 않고 단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 나는 오늘 밤 여기를 떠날 거요. 당신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박노인은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 위험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박노인도 정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경찰서로 가면 돼요. 이 사실을 알리면. 그때 갑자기 간병인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입소자들을 하나씩 방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 방으로 돌아가세요. 간병인 김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박노인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당장 가세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또 다른 간병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방에 도착하니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박노인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갇힌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니 요양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탈출로가 모두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간병인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조용히 협조해 주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뭘 하려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플 뿐이에요. 박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사의 정체를, 그리고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안 돼.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70대의 노인과 젊은 간병인들 사이의 불공평한 싸움이었지만 박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노인은 제압당했습니다. 주사기가 그의 팔에 찔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노인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밖의 세상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까요? 누군가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도 박노인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박노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지하실 같은 곳에 누워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약물의 효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나? 옆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할머니였습니다.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정씨, 살아있었어요? 간신히 살아있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실험 대상이야. 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물들을 실험하는 거라고 하더군. 박노인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노인은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매일 다양한 주사를 맞았고 이상한 약물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은 기적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간병인이 실수로 자신의 구속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물로 인해 몸에 힘은 없었지만 간신히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박노인은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 지하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위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달했을 때 박노인은 자신이 요양원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도시 외곽의 어떤 연구시설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출구를 찾아 건물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멀리 갈 수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박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어서라도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박노인은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박노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중년의 남성으로 박노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병원으로 모셔드릴까요? 아니요.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서 박노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경찰들도 박노인의 상세한 증언과 몸에 남은 주사 자국들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노인이 탈출한 연구시설과 푸른솔 요양원이 동시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범죄 조직이 발각되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구조되었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정할머니를 비롯해 실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법정에서 박노인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국의 요양원 관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몇 달 후 박노인은 새로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안전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들, 그리고 구해낸 사람들. 비록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할머니가 다가와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